자, 우리 이어서 할게요. 12페이지 보시면 파레토 기준과 보상의 원리 한번 봅시다. 자, 이쪽에서 보시면 자, 우리가 챕터 2장이죠. 벌써 2장까지 나갔네. 자, 포인트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레토 기준과 보상의 원리 이렇게요. 자, 우리가 파레토 기준은 되게 명확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틸리티니까 A의 효용이에요. 효용의 크기 나타내는 거죠. 자, 우리가 효용과는 경계선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프론티어 해서 효용이 가능한 경계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가 A라는 상태에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는 파레토 개선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파레토 기준으로 봤을 때 파레토 개선이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윈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 둘 다 행복해지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현실에서 적용이 좀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경우가 거의 없어. 현실에선 반드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면 집 가진 사람은 이득이고 없는 사람은 손해고, 뭐 시험에 응시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수험생들은 슬프지만 뭐 학원은 좀 더 좋겠죠. 그리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미 합격한 사람들도 싫어하겠지. 합격자 수를 늘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득되고 누군가는 손해봐.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좀 파레토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보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등장한 게 누군가는 이득을 얻어요. 베네핏을 얻고 어떠한 충격이 누군가는 코스트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편익이 코스트보다 크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좀 이제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이죠. 보상의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후생이 삶의 수준이 개선됐는가 판단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후생이라는 거는 직접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실의 변화에 대해서 이득을 보는 건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은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변화에 대해서 현실의 변화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의 크기를 화폐 가치로 나타내요. 화폐 가치. 이거요. 이거 이제 피해본 사람도 있어.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어디로 갈까요? 아주 싫은데요? 이렇게. 변화로 인해서 받게 되는 변화로 인해서 받는 피해의 화폐 가치. 그러니까 화폐 가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보상의 원리는. 환경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당신은, 아니면 어떤 것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당신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찬성합니까? 이 변화로 인해서 이득의 크기만큼 이 사람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고, 이건 변화를 억제하려는 거예요. AI가 등장하면 또 없어지는 직업들 많죠. 그 사람들은 다 변화를 싫어한다고요. 옛날에 산업혁명 때도 마찬가지처럼 러다이트 운동하는 것처럼 나는 변화를 막기 위해서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나? willingness to pay로 얘기합니다. 피해만큼 낼 생각이 있겠지. 이득 얻은 만큼 변화를 통과시키려고 낼 생각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게 보상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예를 뭐라고 했습니까? 뭐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뭐 이렇게요. 미국과 한국이 만약에 FTA를 체결했다. 이렇게요. 다시 재체결, 재협상을 했다.
그럼 이득을 얻는 사람도 있고요. 뭐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반도체 수출하는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이득을 얻겠죠. 농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농부들은 미국에 뭐 값싼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쌀들이 들어오면 피해를 본다고요. 그러면 업종을 바꾸면 되는데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득의 크기와 코스트를 비교해요. 화폐 가치로 하니까 이득의 크기가 달러로 하면은 100억 달러인데 피해가 마이너스 50억 달러다. 이렇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잠재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득을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보상을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잠재적인 보상을 통해서 남는 게 있으면 이거 개선으로 보자. 이게 바로 칼도 힉스의 보상의 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칼도의 보상의 원리에 의한 개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칼도랑 힉스랑 좀 차이가 있는데 그냥 같게 보세요. 뭐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칼도의 보상의 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볼게요. 3번. 거꾸로 먼저 3번. 자, 보상의 원리와 무관한 것은, 자, 1번에 개인 간의 효용을 직접 비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상의 원리는 간접 비교예요. 효용을 직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직접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효용을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야, 너 얼마나 돈 낼 생각 있냐? 그 약간 환경에 대한 가치 할 때 우리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 금액으로 표현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이번에 잠재적 거고 밑줄 치시고 맞아요. 3번에 금액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강약 조정할 때 이득, 무슨 손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화폐 가치로 나타낸 거예요. 자, 거기 나와 있는 보상의 원리에는 칼도 보상 원리랑 스키토브스키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칼도와 스키, 이름이 좀 길긴 한데 양쪽에 스키가 들어갔죠. 토브, 스키,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키 이 정도만 해도 돼. 양쪽에 스키가 2번 들어갔으니까. 자, 칼도 기준을 2번 적용합니다. 그래서 칼도 기준을 이중 적용하는 거예요. 이중 적용한다는 것은 이제 변화 전과 변화 후가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번 적용한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막상 시험에 그렇게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5번 화폐액이라는 말 다시 강조하고요. 기꺼이 지불 가능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비교가 아닌 우회해서 하는 거고요. 또 시험 문제 늘상 나오는 게 잠재적 보상이에요. 실제적 보상 아닙니다. 이론적, 가상적인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실제적인 보상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실제적 이 말이 들어가면 띵 틀립니다. 이렇게요.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1번 살짝 보시면서 다시 개념 정리 좀 해볼게요. 효율성 판정을 위한 기준 원리 중에서 보상의 원리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1번에 파레토 최적이나 파레토 개선에 비해서 맞아요. 현실 적용력을 높이는 거예요. 현실 가능성을 고려한 거예요. 가능성을 반영. 그러니까 파레토 개선 저걸로 하면 현실에서 사실 존재 가능성이 멀고요. 그래서 보상의 원리에 이중구 교수님 책에서는 저 파레토 기준은 빼버려요. 저거는 그냥 아예 원초적인 기준이고 보상 원리라는 것은 누군가 이득 보고 누군가 손해 보는 건데 저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기도 합니다. 자, 2번 재정 상태 변화 이후에 효용 증가로 인한 이득 금액과 계속 얘기하지만 금액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용을 직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 먹었을 때 만족이 얼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과 먹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한다고요.
세무사 합격했을 때 만족이 얼마나 증가할 것 같습니까? 이 효용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야, 세무사를 합격하기 위해서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으면 경매에 붙으면 얼마까지 당신은 돈 낼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3번에 실제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예, 맞아요. 실제라는 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아니다니까 맞는 지문이죠. 4번 어떤 상태 변화에 대해서 최대한 지불 용의가 있는, 그래요. 금액으로 해서 willingness to pay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계 효용이 일정 불변이라면 보상, 아예 한계 효용과는 관련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효용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거기 쭉 나와 있고요. 넘어갑시다. 8번 한번 볼게요. 8번. 자, 칼도 힉스 보상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거기 보시면은요, 누군가 희생 없이는 어떤 사람의 후생 증가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 다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파레토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 2번 다 마찬가지고 3번은 보상의 기준은 실제적 아니라니까 실제는 무조건 틀려요. 나오면. 4번은요.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 맞아요. 그래서 보상의 원리 이건 직접 비교하는 실제적인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잠재적이라는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잠재적인 파레토 개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5번 틀렸어요. 이득을 보는 사람 수, 머릿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 금액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9번 볼게요. 9번. 자, 보상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개인 간의 효용을 직접 비교 아니라니까, 직접 비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장들이, 답으로 나오는 문장들이 몇 개 이렇게 공통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야, 이 지문은 내가 잘 틀리는 것이고 자주 출제되는 거네. 이걸 스스로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 정리하면서 OX로 만드는 거는 찬성. 근데 남이 만들거나 다른 선생님이 만들어서 OX를 해준 거는 보지 마세요. 잘 안 들어와요. 시간도 오래 걸려.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해. 다른 사람 글씨체, 이번에 이제 재정학도 이제 필기 노트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제자분 중에서 글씨를 이렇게 이쁘게 쓰는, 저보다 더 이쁘게 써요. 그런 제자분이 있어가지고 필기 노트 열심히 지금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딴 사람들이 딱 보면, 이거는 글자체가 뭐예요? 명조체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그렇게 되는 거라서 약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나마 수업의 편의성 때문에 기본 강의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선생님이 만든, 아니면 무슨, 아니면 다른 열심히 하는 친구가 만든 OX 이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 우리가 약간 어느 정도 고통과 고생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차로 객관식만 시험 보고 끝난다. 그리고 면접이다. 이러면 저도 이렇게 필기 부담은 덜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2차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2차 공부들 많이 하고 있다고. 세법학부터 막 세무회계부터 하는데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답안지가 저쪽에 있다니까요.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내용은 모르지만 딱 답 쓴 거 보면은 이 친구는 붙겠네. 이 친구는 떨어지겠네. 대충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씨 내용, 물론 알아야지 이제 내용을 채워 쓰는데 글씨체나 내용 전개하는 거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1차는 사실은 순발력이 가까워.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이 있어도 짧은 시간 안에 답을 탁탁탁 이게 뭐 약간 결정하는데 이제 약간 장애는 아니지만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은 1차에 좀 약해. 근데 이제 내공을 갖추게 되면은 2차 시험은 자기가 글로 써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잖아. 오히려 또 그런 건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시험은 사실은 1차보다는 2차지. 근데 2차를 막 몇천 명 다 2차 시험으로 보려면 채점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1차에서 좀 거르는 건데, 근데 이제 2차 시험 이렇게 하려면 글씨 쓰는 거나 내용이나 논리적 전개나, 그러니까 약간 노트 필기 같은 거 잘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좀 잘 할 가능성이 많아요. 경험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필기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은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계산기 두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되는 질문들 이렇게 하신 다음 정리하신 다음에 그날 복습을 하실 때 뭘 하셔야 되냐면 다시 책 보는 것도 있지만 노트 하나 잡으셔가지고 그냥 챕터 2장에 중요한 벽이 나와 있는 파레토 기준과 보상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 OX를 여러분 스스로 만드세요.
뭐 요즘 뭐 아이패드나 그런 데 필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노트북에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노트에다가 자기가 중요한 질문 쓰시고 끝에 X, 주로 이제 X로 만드는 게 좋겠죠. X로 만들어가지고 왜 X인가 옆에다 쓰면서 그걸 차곡차곡 정리하셔서 나중에 자기만의 그 OX 노트를 만들어야지. 남이 만든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건 별로 도움 안 돼요. 오히려 불안해. 거기다가 진짜 시험에 나오지 않는 이상한 걸 하나 OX 집어넣으면 이런 것도 있네? 이것도 해야 되나? 내가 공부를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는요, 그냥 엄청나게 문제 많이 다 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없는 건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거는 가능한 한 다 하려고, 다는 아니더라도 제가 풀어드렸던 문제들은 하려고 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세요. 자, 봤던 지문이 또 자꾸 나오잖아요.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옳은 것은 9번의 2. 보상의 원칙은 개인 간의 효용 비교 문제를 잠재적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우회한다. 그러니까 이게 봤던 질문들이 딱 보면 이게 덩어리로 이게 보인다니까 문장 읽을 때. 지금은 아직 내공이 안 쌓이셔가지고 여러분 읽을 때 야, 어떻게 이거를 무슨 뭐 재정학을 제가 봤을 때 한 40분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옛날에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좀 쉬울 때, 10년 전만 해도 쉬울 때는 30분에 40문제 푸느니 이렇게 또 자랑을 해요. 그래서 자랑을 늘 해. 그래가지고 몇 분 내에 풀었네요 하고 또 물어보고 하는데 그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따라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자꾸 이게 보이면 이게 한눈에 보여. 영어 지문도 빨리 읽는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런 2번 같은 지문도 이 문제도 보상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려워요. 틀린 것은 하면 오히려 더 쉬워. 옳은 것은이면 딱 하나만 맞고 다 틀리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것도 보상 원칙, 효용 비교, 잠재 보상, 우회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다음에 3번 보세요. 쭉 가다가 일치할 때 개선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득의 가치가 손해 가치보다 클 때가 개선이 되는 거죠. 실제 아니라니까요. 잠재적이라니까요. 파레토 계산의 경우에만? 아니죠. 이것도 뭐뭐에만? 이것도 너무 센 표현이 되겠습니다. 10번 한번 봅시다. 칼도 힉스 보상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문장이잖아. 제일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틀렸죠. 여기서 그냥 5번 보시고 넘어가시죠. 11번 볼게요. 보상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파레토 기준의 한계를 보완. 그렇죠. 이게 현실 가능성인 파레토 기준은 없다니까. 그래서 좀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 것이고 2번 개인 간의 직접 효용 비교 없이. 그렇죠. 효용을 직접 비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회 간접. 3번 판단하는 시점에서는 보상 여부를 감안하지 않지만 선택 결정 이후에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이 느낌이 뭐야? 이루어져야? 실제 그 말을 달리 쓴 거잖아. 그래서 너무 실제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숨겨놨어. 근데 그 말이 실제지 뭐. 3번이 틀렸죠. 자, 4번이요. 네, 손실을 보상하고도 남은 게 있을 때 칼도 기준을 충족한다. 맞고요. 5번이요. 이게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칼도 보상의 원리의 단점은 한계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 기본서도 있는 것처럼 야, 화폐 가치라는 건 알겠는데 야, 부자한테 1원의 가치랑 가난한 사람의 1원의 가치랑 그게 뭐 똑같냐? 다른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재난소득으로 10만 원을 줬어요. 기본소득으로 어떻게 재난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한테는 10만 원도 소중해. 돈이 많은 사람한테 10만 원 뭐야? 저거 줬다고 생색내는 거야?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1원의 가치가 전부 다 동일하다는 가정.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1원의 가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12번 볼게요. 12번. 자, 보상 기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효용 가능 곡선이 교차하지 않을 경우 보상 기준이 충족된다면 잠재적으로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좀 표현이 그런 건데 우선 넘어가세요. 아니면 효용 가능 곡선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교차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효용 가능 곡선이야. 효용 가능 곡선. 이 효용 가능 곡선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거기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효용 가능 경계에서 그게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효용 가능 곡선이에요.
유틸리티 가능한 영역을 나타내는 곡선이 되는 거고, 교차하지 않는 경우라고 지금 해서 이렇고요. 보통은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교차하게 그려요. 이렇게 막 교차하게 그립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효용 가능 곡선이 교차했을 때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있잖아. 이 프론티어가 바로 그거죠. 요거를 이제 가장 효용 가능 경계다. 그러니까 효용 가능 곡선도 나름대로 효율성인데 그거의 끝판왕이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가 끝판왕이 되는 거지 뭐. 아무튼 그냥 표현은 그건데 뭐 그냥 뭐지? 살짝 넘기셔도 됩니다. 삼각형 해두시고 넘기시고, 스키토브스키 기준은 칼도 힉스 기준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이게 이 모순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적용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좋아하는 이상형 이것도 바뀌는 것처럼 세무사 시험 준비하기 전에 세무사 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막상 합격했어. 그랬더니 읽혀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괜히 붙었네. 뭐 이런 약간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 전의 판단 기준에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좋겠다. 합격하고 생활해 보니까 역시 하길 잘했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봤을 때 둘 다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스키토브스키 기준이 되는 거고요. 한 번에 보시면 파레토 기준은 칼도 힉스 보상의 기준을 충족한다. 이 표현이 좀 애매해요.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레토 기준은 보상 원리가 아니다.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서 출제한 건데 뭐 또 자주 출제되긴 그래요. 다음에 4번 이득이라고 나와 있죠. 손실의 금액 보상하고 남은 거 맞고요. 힉스 기준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처음 보는 거는 무조건 정답은 또 아니에요. 칼도 힉스 이렇게 나눠서 보긴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뭐 사람을 매수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살짝 넘어가셔도 돼요. 보통 교과서에서는 칼도 힉스 기준 같이 묶어서 표현하니까 그냥 묶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포인트 3 넘어갈게요. 포인트 3. 자, 계약 곡선과 효용 가능 경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 곡선과 효용 가능 경계. 자, 우선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효용 가능 경계는 제가 효율성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에 효용 가능 경계선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효용 가능 경계선상에 있는 것은 효율성의 끝판왕을 나타냅니다. 1번에 맞고요. 효용 가능 곡선의 포락선에, 이게 다 효용 가능 곡선들이야. 효용 가능 곡선상의 가장 끝에 있는 거를 나타냅니다. 다음 3번 사회 무차별 곡선과 접할 때 가장 바람직한 유일한 상태를 정리할 수 있다. 맞아요. 이 위에는 다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와 B, C 다 효율적이야. 그 중에 어떤 게 좀 더 바람직하냐라고 하면 사회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 그려야 돼. 그럼 이제 어느 한 점 요게 가장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사회우생 극대화되는 C가 이제 효율성과 공평성을 다 충족하는 것이고, 자 5번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이 다 달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모두 충족하는 거예요. 모두 충족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공리주의 이런 거랑 상관없죠. 공리주의는 사회 효용 함수가 되니까요. 자, 우리 그래서 그 4번 한번 볼게요. 4번에 한번 보시면 지금 효용 가능 경계 그 정도 보고 있어요. 4번 볼게요. 다음 중 효용 가능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우리 아까 봤습니다. 이 경계 위에 있더라도 사회후생 극대화가 아닐 수 있어. A와 B, C가 이제 가장 좋은 거죠. A와 B는 효율적이지만 사회후생 극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에 2번 주어진 생산자원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의 조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의 끝판왕이 되고요. 자, 다음 3번 이 경계 밖에 한 점을 선택하는 거. 이거요. 이 밖에 있는 건 선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D는 선택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물론 효용 가능 경계가 바뀌거나 기술 진보 때문에 이게 밖으로 이동하게 되면 가능한 영역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이고요. 자, 5번 주어진 생산 자원이 완전히 고용되면 이 경계 위에 한 점을 얻는다. 완전 고용되는데 이게 미스매치 되면은 이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지만 좋은 문제는 아닌데요. 고용인데 다 취업은 했어. 근데 우리 경작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사람들의 능력과 일자리의 특성이 다 달라요. 손흥민이 지금 세무사 공부하고 있고 세무사 강의 재정학을 하고 있고 제가 축구를 하고 있으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도 아주 개판으로 잘 못하고 손흥민은 강의는 잘할 수 있겠네. 아무튼 축구가 이제 망해서 아무도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인데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면 배치가 실패하면 그렇죠. 이게 감독의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리더의 중요성 이거 아니겠습니까? 희소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 못하면 완전 고용을 했을지라도 다 고용은 됐을지라도 미스매치야. 미스매칭 되면 그러면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효율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완전 고용됐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 전제가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돼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 다 일을 했네 라는 걸 그냥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능력이 다 똑같고 동일한 노동자들이다 라고 전제할 때 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억지로 만들게 되면 다 완전 고용인데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면 그렇게 되면은 효용 가능 곡선 한 점이 아니라 밖에 잘못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파레토 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번 한번 보시면 자, 문제를 보세요. 생산자 간의 생산 요소 배분의 효율성은 모든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달성된다. 맞아요. 완전 경쟁이면 다 달성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번 소비자 간의 재화 배분의 효율성은 모든 상품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달성된다. 둘 다 맞아요. 여기다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요. XJ랑 YJ를 만들고요. 이거를 A와 B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먼저 이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XY를 생산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박스를 그리게 되는 거죠. 노동을 가지고 있어. 전체 노동이 X에 투입되고 Y에 투입되는 노동이 있고요. 자본도 뭐 100개면 100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에 투입되고 Y에 투입이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도 있는데 누구는 축구를 하고 누구는 야구를 하고 누구는 세무사가 되고 뭐 등등등 역할을 분담한다고요. 자, 그래서 X를 생산합니다. X 생산할 때 이렇게 등량 곡선을 만들어내요. 이게 L이고 K 노동입니다. 그래서 X0 이렇게요. 자, Y도 생산합니다. Y에도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Y도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해요. Y의 등량 곡선도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량 곡선이 있어요. 그럼 여기 안에 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눈 모양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 없어지면 눈을 감아요. 감으면 이렇게 하면 감은 거 보이세요? 이게 싹 사라지면 눈을 감았죠. 그 상태가 이제 가장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라고요. 또 그런 상태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중간에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눈을 감은 상태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딱 봤을 때 그 상태에 갔을 때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여기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 곡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두 개의 생산하는 등량 곡선이 접하는 거예요. 이게 생산에서의 계약 곡선이죠. 생산에서의 계약 곡선을 달성하게 됐는데 자, 이거는 MRTS가 같은 거예요. LK가 같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가 만약에 A라 그러고 여기가 B라 그러고 여기가 C라 그러고 여기가 D라 그럴게요. 자,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한 A, B, C, D 점 보면은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XJ랑 YJ를 생산하게 됩니다.
요 챕터 2장이 제일 양이 좀 그래도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그냥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긴 하지만 제가 좀 설명드리는데 이게 막 여기까지는 그래도 살짝은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여기가. 자, A는 뭐냐면 노동과 자본을 X에는 아예 투입을 안 하는 거야. X 생산 아예 안 하는 거죠. 그 Y만 생산하는 겁니다. 그럼 Y만 생산했으니까 저 A점을 점을 찍으면 여기가 돼요. A점. X 생산 아예 안 한 거예요. B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X에다가 노동을 이만큼 투입하고 자본을 이만큼 투입하고 Y에다가는 X를 좀 이렇게 줄였어. 줄이고 Y를 하니까 B는 여기 어딘가에 위치하게 될 거야. X를 증가시키고 대신 Y를 줄일 수밖에 없죠. C는 여기가 되겠고 D는 뭐야?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X에 풀리 다 사용했고 Y는 아예 투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D는 여기 X만 생산한 겁니다. 자, 저기 나와 있는 생산의 계약 곡선을 쭉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곡선을 하나 만들어내고 이게 바로 뭐라 그런다?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연결한 곡선. 이 보시면 저기 생산의 계약 곡선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을 때는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XJ랑 YJ가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빵이고요. 이게 미사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사일. 그럼 이제 어느 점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제 나라마다 다르겠죠. 북한 같은 경우는 야, 빵은 좀 굶어라 인민들아, 미사일 만들자, 여기가 되고요. 남한은 약간 미사일보다는 빵을 더 많이 생산하면은 여기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점을 선택했으면 빵을 요만큼 생산한 거야. 미사일은 이만큼 생산했어. 이걸 가지고 이제 북한 인민들이 나눠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사람만 있다고 상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명의 사람이 이제 여기 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그럼 역시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생산되어 있는 XJ를 A가 논아갖고 B가 논아가져요. 생산된 YJ를 A가 논아갖고 B가 논아갔는데 그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소비할 것인가, 그겁니다. 저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직선으로 그릴게요. 우리가 이제 자꾸 멋있게 그리려고 곡선으로 그려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콥더글라스 무슨 효용함수 그런 거 상정하면 직선이 나오게 돼요. 자꾸 이제 교과서가 곡선이니까 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직선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무찰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도 무찰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게요. 소비의 계약곡선이라고 하죠. 교환의 계약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두 사람의 무찰곡선이 같아지게 된 거니까 MRS XY A와 MRS XY B가 같아진 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알파라고 할게요. 베타라고 할게요. 감마라고 할게요. 세타라고 할게요. 알파, 베타, 감마, 세타가 되어 있으면요. 알파는 뭐야? 지금 모든 걸요. 얘는 A는 빵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지죠? 이 B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계약 곡선을 두 사람의 효용으로 직접 나타냅니다. A의 효용, B의 효용. 이게 직접 그리셔야 돼요. 이게 그려져 있는 거를요 눈으로 보고 끄덕끄덕 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셨죠? 아예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그 파트는.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 파트는 문제가 나오면 뒤에 어렵게 나오는데 그냥 눈으로 그냥 보면서 원래 그림 그려져 있는 거에 형광펜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거요. 절대 불가해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아, 이쪽은 나 제낄래 하는 게 더 편해요. 괜히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하려면 근데 지금 한번 하는 것처럼 그림을 직접 이렇게 그리시면서 하시고,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그림 그려보면서 좀 따라가는 거 권장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시험 지금이 한 달, 두 달 후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지도 않죠.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면 요거 소비의 계약 곡선 나타내는 요
알파는요, A가 고지르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A가 여기에요. 알파, A의 효용이 빵이죠. B가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베타는 A의 무차 곡선이 점차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베타, 감마, 뭐 세타 이렇게 된다고요.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것도 직선 그려도 돼, 사실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꼬불꼬불 막 곡선을 이제 그려서 저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요. 자, 여기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B점도 있잖아. 남한에서는 이걸 선택했다 그러면 에즈워드 박스가 이렇게 생긴다니까, 이렇게. 역시 이렇게 에즈워드 박스가 생기게 되면 이걸 가지고 여기를 나타내는 계약의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또 여기다 그립니다. 그럼 여기 얼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론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요, 요 위에는 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거야. 요게 지금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효용 가능 곡선이라고 했어요. 효용 가능 약간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요 효용 가능 곡선은 지금 왼쪽에 보시면 소비의 계약 곡선 상에서 만나는 거니까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는 거예요. 달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게 좀 완벽하지 않아. 뭐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면 좀 허전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베네핏이라는 느낌이 보이시죠? MRS도 좋은 거예요. XY를 얼마나 당신이 좋아합니까 이거야.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해야지. 가끔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무사 시험 합격하면 좋아? 아니, 좋지. 나쁜 게 뭐 있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라 붙을 가능성은 신경 안 쓰더라고. 당연히 붙는 줄 알아. 그래서 세무사가 좋아, 회계사가 좋아, 뭐가 좋아, 자꾸 변호사가 좋아 막 얘기하는데, 아니, 자기의 지금 상황에서 붙을 가능성도 생각해야지. 만약에 세무사가 우리가 봤을 때 내가 1년에 뭐 한 8천만 원 번다 합시다. 변호사가 만약에 1억을 번다 해. 그럼 변호사가 좋네. 근데 변호사 붙을 가능성이 5%야. 만약에 이제 로스쿨을 가야 되고 비용도 드니까. 세무사가 붙을 가능성이 한 30%라 합시다. 아니면 100%야. 100%. 뭐 나는 숫자도 좋고. 그럼 이게 당연히 좋은 거지. 근데 보통 얘기할 때는 비용은 신경 안 쓰고 뭐가 좋아? 그럼 손흥민 하는 게 제일 좋지 뭐. 제일 대박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해 손흥민? 내가 손흥민처럼 될 가능성이 빵 %거든. 그러니까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된다고. 이게 베네핏이고요. 베네핏이야. 비용을 신경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럼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면은요. 비용이 요거 생산 가능 곡선이 비용이라니까요. 왜냐면 내가 빵을 하나 더 생산하는데 미사일을 이만큼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RT라고 얘기합니다. MRT, XY. 이게 비용이라니까요. XZ에 대한 한계 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MRT. 그러니까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어떻게 돼? MRS가 다 똑같은 거 이미 충족됐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두 개가 접선의 기울기, 이건 MRS예요. 같아지는 점이 생길 수 있겠죠. 물론 여러 개가 같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요거 두 개 같을 때 되는 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렇게 있으면 같아지는 점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 같아지는 점을, 약간 이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력. 여러분 뭐 우주의 블랙홀,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긴 모양, 뭐 이렇게 눈으로 잘 보여요. 좀 상상력을 접목해서 또 그림으로 구현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아지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점들을 연결한 게, 그게 가만히 보면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점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MRT와 MRS, 이거 MRS예요. 이거는 MRS가 같아지는 그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을 요걸 효용 가능 경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MRT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으니까 생산의 효율성은 충족됐고 교환의 효율성도 충족됐고, 그래서 얘는 생산과 교환 소비의 효율성이 모두 충족된, 그래서 효율성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살짝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잘 스스로 좀 그려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걸 좀 그려보시고요. 좋아요. 그려봅시다. 그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좀 그렇긴 한데, 요거 나와 있는 거 요거 살짝 보시고, 저 그림 살짝 한번 보시고, 그 뒤에 좀 약간 과학 문제까지 넣어놨어요. 그 회계사 시험 같은 데는 가끔 또 나오긴 해가지고, 거기서 과한 것까지 몇 개 넣어놨는데, 우리가 좀 살짝 풀만한 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하는 정도까지만 우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저거 한번 스스로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아셨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